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자, 오늘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에서 온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남자 양근택입니다. 야, 지역가 없는 사람 서로 살. 저도 지역가 아닙니다. 그냥 용인 남자. 저도 그냥 순천에서 올라왔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낙연 캠프의 김광진 전략실장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어떠세요? 또 이렇게 방송 원래 이제 청와대 쪽 오래 계셨다가 이렇게 여야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는 자리 조금 오랜만이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예, 제가 청와대 나오고 나서 이제 방송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데 주로 현 변호사님하고만 1대1로 붙는 방송들이 꽤 많았고, 네. 뭐 물론 이제 우리 천 변호사님하고도 한두 번 뵙긴 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아무래도 저 근데 같이 둘이 방송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니까 그 방송한 거 가지고 저희 여수 MBC에 아예 기사가 나왔어요. 순천 출신 청년 정치인들 뭐 다음 선거에서 뭐 격돌 뭐 기대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사가 나와서 저도 역시 순천 출신 거물급 이랑 붙어야 되겠구나. 이게 딱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천 변호사님 모든 방송을 순천 선거와 연관지어서 활용하시는 뭔가가 있어. 뭐 인정합니다. 아니 순천 분구 안 돼요? 이렇게 두 개로 가능성 있죠. 네, 있죠. 높아요. 저기 지금 선생님들, 그거는 그거 이제 중요하지만 그걸 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 얘기할 시간은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많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두 분 같이 방송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 변호사님하고 여야보다 아무래도 요즘 내부끼리 더 지금 치열한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빨리 오늘의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쪽 저쪽 뭐 다 오늘 얘기할 거리들이 제법 됩니다만은 시간 배분을 잘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해요. 뭐 그럴까요? 아니 둘다 상관없어요. 원고대로. 아니 하고. 사실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앞에서 않은데. 좀 길게 하고 뒤에서 짧게 어제 하면 저기 되죠. 국민의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민주당 거 먼저 해요. 아니 뭐 이거 대본대로 해야지. 아니요 대본대로. 뭐 아니 약속을 괜찮은 것 깨면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뒤에 시간 한참 시간을 길게 민주당 얘기를 시간을 길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래도 그러면 최재형 얘기도 조금은 넣어주세요. 그러자. 알겠습니다. 최재형 얘기부터 하자 그러면. 그럴까요? 뭐 이것도 진행의 묘 아니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천 변호사님? 저는 다 좋습니다. 예. 아니 괜찮냐고요 지금 그거 말고 순서 말고. 좋아요. 저희 캠프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아니 그러면 일단은 되게 좀 주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캠프를 좀 탈퇴하는 일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박스권 지지율에 너무 지금 갇혀 있다 보니 심지어 이제 처음 정계 입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두 자릿수 뭐 이렇게 가시다가 지금 이제 거의 5%대의 박스권에 최재형 후보가 지금 갇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이제 홍준표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존재감마저 조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게 좀 타이밍이 저희가 좀 늦었던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총장 이준석 대표 이렇게 있을 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확 아예 이준석 대표 편을 들어주면서 그게 2030에 어떻게 보면 지지를 많이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뭐 캠프 내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강도나 스피드가 사실 홍준표 후보가 좀 더 높았던 거는 분명히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이제 후보 본인이 점점 더 이게 컨디션이 올라오고 계시고 그 몇몇 분은 나갔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뭐 예를 들어 지지율이 떨어져서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캠프나 내부에서 좀 주도권 다툼 같은 게 늘 있습니다. 어떤 캠프는 없을 수가 없고 또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가신 거지 이게 뭐 캠프가 잘 안 돼서 나갔다라는 거는 좀 사실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안쪽에서 보고 있는 그 느낌으로 보면 점점 캠프가 커지다 보니까 원래부터 계시던 분들이랑 또 이제 새롭게 합류하신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좀 추후에 들어오신 분들 사이에서 긴장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이지 뭐 그런 거고. 박스권 얘기하셨는데 이제 사실 저희 어제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부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최재형 후보가 지지율이 확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다. 근데 저는 최재형 후보님 보시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참 국가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 민심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정권에 반대해서 반대급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재형 후보님께서 못 드는 이유가 왜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왜 최재형을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을 좀 못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거 생각이 고민 들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저희 얘기 내세우는 거는 예. 좀 도덕적이고 좀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하고 품격 있는 지도자를 내세워야 되지 않겠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거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은 아무래도 좀 난세라고 더 많이 판단들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장성철 교수님께서 저희 캠프 특정인을 굉장히 많이 깎아내리고 하셨어요. 여러 방송에서 막 우리 캠프가 누구 때문에 망하고 있다. 참고로 저는 아니고요. 뭐 장성철이 저를 좋아하시니까. 저는 또 갑자기 옆에 계신 분 얘기하시는 줄 알고. 설마 그러겠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총괄이 김선동 전 의원이라고 이렇게 도봉에 되게 합리적인 분으로 이렇게 또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뭐 후보도 더 이렇게 파이팅 하고 계시고. 제가 하나만 이제 최재형 후보 측에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들이 처음에 최재형 후보에게 관심을 가졌던 최재형 다음을 잃지 마시라. 그렇죠. 꼭 지키시라.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사실 이낙연 후보 캠프도 네네. 보면 처음에 엄청 뭐 옛날에 완전 대세론이었잖아요. 그냥 거의 뭐 되는 분위기였는데 네네네. 확 꼬꾸라졌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캠프가 더 안 좋아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그때 되게 캠프가 잘 이렇게 좀 나갈 분들은 나가고 이렇게 단단해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과정이고 다시 이낙연 후보가 반등하는 것처럼 저희도 또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그 최재형 후보 다운 게 뭔지 그게 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약간 뭐 애국이든 아니면 보수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지난번에 독립 뭐 할아버지 아버지 독립 얘기 나오면서 약간 희색된 것 같은데 천하람 아니, 변호사님 진짜 궁금해서 계시는데 그래요. 또 그게 그거를 까고 뭐가 있을까? 까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우리가 뭐가 저 있을까요? 처음에 최재형 후보님한테 기대했던 것은 정말 저분은 되게 옳은 일을 하시는구나. 도덕적이고 법치를 지키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자기 자리까지 내던질 수 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미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지켜나가세요. 맞아요. 저희가 어려운 거 사실 아니에요. 따뜻한 이미지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사실 굉장히 저희가 우클릭을 많이 했고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뭐 규제 개혁이라든지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본래 갖고 있는 본인의 그 따뜻한 품성 그리고 그러니까 따뜻한 원칙주의자 이미지가 사실 처음에 있었는데 그게 많이 훼손된 거는 근데 분명히 이제 그런 있어서 부분이 후보의 잘못일 수도 있는데 선거 캠페인 전략을 잘못 세운. 근데 지켜보는 입장에서 참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만 12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12분의 후보들이 각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강점도 말해야 되고 단점도 말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자체를 국민들께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어떤 상황들을 당이 만들고 있어서 이 12분의 컷오프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깜깜이인 거고 그분들도 억대가 넘는 돈을 공탁금으로 내시는 건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가. 어찌 보면 최재형 후보도 당에서 그런 캠페인의 역동성을 안 만들어주니까 지금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마디만 먼저 할게요. 이낙연 캠프는 더 안타깝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로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약간씩 매기면서 저희는 별로 안타깝지 않은데. 아니 그 예. 가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결국은 공약이나 비전 제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처럼 이제 규제 개혁 얘기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도 이거 불량식품도 뭐 아무나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니까 사실은 그보다 이제 규제 개혁을 확실하게 사람들 머리에 인식시킨 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럼 뭐 첫 번째 공약이든 아니면 핵심적인 뭐 대표 정책이든 뭘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제시 많이 했어요. 제시 많이 그래요?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슈화가 되기가 쉽지 않고 왜냐하면 뭐예요, 저희가 네. 정세균 후보나 뭐 이런 분들 공약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공약 한 3가지 냈어요. 규제, 노동,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쭉 냈는데 이게 지지율이 아무래도 이제 1위 후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슈화가 덜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어쨌거나 저도 지금 김광진 비서관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 당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붐업은 솔직히 말하면 토론회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본격 출발하고 토론회가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후보에 갖고 있는 품성이나 뭐 능력이나 비전이나 좀 더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발표회로 대체됐던 원래 토론회를 하려고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나눠봤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지금 국민의힘 역선택 문제가 아주 지금 첨예하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정홍원 선관위원장이죠. 선관위원장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난 무조건 공정이 최고의 가치고 최선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특히 역선택 방지 조항을 이제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배제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요. 찬성 6명, 반대 6명. 이게 반대라기보다는 그 유보가 6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찬반이 만약에 예를 들어 동수면 이거는 부결인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좀 다시 재투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심지어 이제 윤석열 후보 유리하게 될 때까지 뭐 계속하겠다는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이 역선택 갈등 이게 지난 뭐 우리가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한 번씩만 좀 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은 오늘 또 새로 와주셨으니까 우리 그 김광진 전략실장께서 예. 역선택 방지 조항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선거 룰을 정하면 매번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나 그렇고 후보 캠프마다의 입장들도 다르고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 디테일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실제 선거를 치러보면 사실은 이 룰 세팅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를 작용하진 않아요. 예. 특히나 룰 중에서도 선거인단 구성 자체의 원 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라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만 뭐 대의원 비율이라든가 권리당원 비율 이런 거. 근데 이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데 이 역선택의 문제는 작은 선거, 뭐 시도의원 정도를 선거를 치룬다거나 해서 기존의 조직력 가지고 1위 후보가 그걸 정리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전국 단위의 선거로 넘어갈 때는 크게 의미성은 없어 보이고요. 예. 실제 선거 치러보면 저희도 지금 3차 선거인단을 다시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민주당 전체도 아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후보 좀 뽑게 선거인단에 가입해 주세요라고 하는 지지 후보를 찾아오는 선거인단 모집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지지하지 않는 건데 억지로라도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가 말하면서 찾아다녀 선거인단을 모집하거나 그렇게 홍보를 한다거나 전략을 세운다거나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이론은 가능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선거 전략에서는 그렇게 작용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전국 단위까지 가면 물론 그런 사람이 뭐 만에 한 명, 10만에 한 명 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일들을 하는 어떤 그룹들도 있을 거고 SNS에서 그런 것을 설파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실제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만큼의 시간도 사실 정치 안에서 쓰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역선택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활용한다. 생각처럼 그것에 집중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김광진 실장이 보시기에 정홍원 선관위원장 그럼 왜 이런 판단을 뭐 형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저도 이제 보니까 저도 사실은 12명의 6대6 나왔을 때 선관위원장 포함이죠. 정홍원 위원장 포함 안 된 줄 알았는데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부동수일 땐 부결이거든요. 그렇죠. 가부동수 때 부결이라면 당연히 부결됐다라고 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백지에 써냈다는 거잖아요. 예. 의견을 묻는 거면 그냥 이렇게 뭐지 써서 제출하고 그거를 숫자 세지 않거든요. 네네. 써서 내고 숫자를 했다는 거는 투표를 했다는 건데. 그렇죠. 표결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가부동수는 부결인데 지금 정홍원 위원장이 이거는 투표가 아니라 오늘 다시 한다 그랬어요. 의견을 묻는 거다. 다시 검토하겠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가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다시 한다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이 선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 공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립적이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가부동수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라도 발표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건 어떻게 보세요? 현 물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 김태웅 의원이 제시했던 중재안 비슷한 것도 또 나왔잖아요. 중재가 보니까 두 개더라고요. 보니까 여론조사를 2번 해서 한 번은 반영하고 한 번은 반영 안 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그 편차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가.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어느 당 지지하냐 묻지 말고 정권 교체 찬성하느냐.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만 보라도 하자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 찬성하는 분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이겠죠. 대부분. 물론 무당층도 많이 지금 그렇죠. 정권 교체 배열이 과반 넘고 저희 당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민주당 30몇 되게 프로 싫어하는 분들 되지만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저는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선택을 넣자는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재라 그러지만 이 처음에 사실 경준위에서는 이 얘기 없었거든요. 예. 없었고 그렇죠. 이게 도입 안 하는 걸로 했었고 그렇죠. 원래 이렇게 결의했는데 이게 결국은 최재형이나 아니면 윤석열 측에서 좀 불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홍준표나 유승민이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도입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근데 일단- 룰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엔 심판들이 자꾸 선수들이 자꾸 룰 갖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은 것 정홍원 같지 않아요. 선관위원장이 아예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그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하던 거랑은 좀 다르다. 여기로 넘어왔으니 이제 이쪽에 룰을 만들면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두 분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네네. 그 룰을 변경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게임 참가자들이 모두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바꿀 수 있지. 그냥 누가 바꾸자 그래서 가부동수 아니면 투표 다수결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룰은요 최대한 단순한 게 좋아요. 예외를 놓고 뭐 변칙을 놓으면은 자꾸 말이 나오니까 예. 최대한 단순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역선택 조항을 도입한다라는 논의 자체가 부적절해 보이는 게 뭐냐면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역선택 조항 넣어야 돼 이랬거든요. 그럼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얘기하겠죠. 아니 내가 지지율 상승하니까 지금 룰을 바꾸려고 그래? 이게 맞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 사항들은 다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이거 가지고 소모전 하지 말고 빨리 결정하고 원하는 대로? 예, 빨리 결정해서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맞는 것 같다. 사실 이게 이제 실제 역선택에 실체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말 그 평론하시는 분들부터 정치인들까지 다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여기 와서 해줬던 얘기가 그 김광진 실장이 해준 얘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실체 거의 없다. 이거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뭐 별 차이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이렇게 좀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쨌든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이거를 조금 바꾸신 거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뭐 네. 조직적인 역선택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있더라도 아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그런 거일 텐데. 잠깐 최재형 후보님도 좀 실망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후보 본인의 의사보다 좀 강하게 반영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재형 예. 후보 본인은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냐면 요즘 언론에서도 아예 본인이 얘기하세요. 역선택 방지 이런 거 가지고 얘기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후보가 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고 최재형 후보 캠프 쪽 논리나 이런 거는 이미 다 선관위에 전달했으니 선관위 결정 따르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재형 캠프 쪽에서 좀 우려했던 거는 뭐냐면 조직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라기보다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 지지율을 이렇게 표로 해놓은 걸 보면 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한 30% 가까이 홍준표 후보를 찍으세요. 범야권 중에 한정해서 물어보면. 근데 전체 중에 누구를 찍으실 겁니다가를 물어보면 그게 엄청 떨어집니다. 거의 뭐 5% 이하, 심한 건 막 1%, 2%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대부분 다 뭐 두 분 계시지만 이재명, 이낙연 이분들을 지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막 조직적인 역선택 이게 아니고 약간 좀 그 뻥튀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얘기하면 본선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결국 안 찍으실 분인데 이렇게 전체로 열어놓고 범야권에 한정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제가 쭉 들어보면 별 문제 없다. 라고 일단 별 생각하시는 문제 거죠. 없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약간 왜곡된 여론 그 지지율의 뻥튀기 효과가 나타나고 그게 왜곡된 밴드웨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실제 그러니까 범야권 후보에 투표할 분들로 한정해서 보면 그렇게 지지율이 높게 안 나오는데 전체로 보면 막 이만큼 올라와 버리니까 그 결과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시는 국민들이나 뭐 1차 컷오프 결과 그러니까 공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저희 당은 또 민주당과 달리 굉장히 개방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새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나오게 되면 뭔가 이후 그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최재형 후보가 이제 점수를 따를 수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뭐 이준석 대표도 그랬잖아요. 아니 룰은 맡겨놓겠다.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멋있어 보이고 국민들도 하시지. 자꾸 이거 룰 가지고 특히 이제 윤석열 총장이 1위 하는 후보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 쫄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최재형 후보도 룰은 그냥 당에 맡겨놓겠다. 나는 그냥 열심히 뛰겠다. 국민들만 믿고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난주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예.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천 변호사님 얘기해 보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두 분 캠프에서는 다 괜찮다는 데는 정홍원, 성원이 혼자 윤석열 이기시는 후보 측 거예요? 사람들도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네. 실제로 왜 그런 거지? 방송에 나와서는 그런데 실제로 아마 룰 미팅 가서는 안 그런가 봐요. 거기 또 장재원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총괄하시는 분들 가시면은 또 세게 네. 얘기하시는 것 같던데. 근데 저는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예. 우리가 솔직히 정홍원 선관위원장 오시기 전에 당에서 뭐 내용이 있었잖아요. 예, 뭐 이렇게 괜히 윤석열 후보, 뭐 이준석 대표 해가지고 뭐 있었는데 이걸 그래도 어렵게 봉합하고 이준석 대표가 심지어 최고위의 권한까지 상당히 내려놓으면서 선관위에 다 전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전 솔직히 유승민 후보께서도 정홍원 후보 물러나라, 뭐 윤 캠프로 가라 이것도 네, 저는 네. 솔직히 좀 너무 과한 얘기가 아닌가. 나는 근데 저 부분 솔직히 이해가 그 안 생각이 가더라고요. 듭니다. 보통은 아무리 선관위가 있어도 선관위에서 결정하더라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거는 최고위에서 의결하거든요. 네네. 그래야만 어찌 보면 이게 당 조직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말씀처럼 뭐 당대표 있고 최고위 있는데 선관위에서 알아라 해버리면 이게 제가 보기에 물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는 건 알겠는데 당대표 역할을 조금 제가 보기에 좀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뭐 들어요. 뭐만 하면 이준석 대표한테 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준이 할 때도 이준석 네. 대표가 별로 관여한 게 없어요. 네. 거의 경준이에서 한 건데 그게 이제 최고위에서 승인한다 이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이준석 대표에게 그럼 정원 몰아가니까. 대표가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미룰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홍원 선관위원장 스타일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하겠다. 다 할 그럼 것 이걸 넣겠다고 하겠네. 근데 지켜봐야 되겠는데 정홍원 위원장의 반론을 잠깐만 소개하면 네. 이거는 정식 표결이 아니었다. 6대6 나왔다는 건 정식 네. 표결이 아니고 안을 만들기 전에 선관위원들의 대략적인 생각이 어떤지를 좀 보는 뭐랄까 그냥 한번 예비적인 그냥 그럼 뭐 종이 의견 써서 낼 떠보는 필요는 거지. 있나 그냥 말로 들어보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였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럼 정원은 어떤 이거 결론이 넣는 나든 거예요? 크게 네. 상관없는데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특정 후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너무 비치니까 근데 예, 그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제가 거죠. 봤을 땐 역선택 도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는 나 안 해. 나 그렇죠. 경선 안 해. 나 던지실 안 수 할 있죠. 거야. 나 안 해. 아. 니들끼리 해. 이럴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경선 그럼 아무 빼고 의미가 하면 없어요. 되겠다. 빼고 하면 좋겠네. 그리고 이게 역선택 이 부분이 내심이 잠깐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자초한 부분이 있다. 네. 처음에 이제 김재원 최고가 나 저 민주당에 선거인단 내가 찍었는데. 추미애 막 아침에 찍는다 막. 이런 식으로 희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 되는 것도 김재원 최고의 잘못 책임이 크다 크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영락대전으로 대통령 후보 12분도 평생을 막 국민의힘의 당직을 갖고 뭐 당원으로 활동하신 게 아니고 대통령 후보 되시는 분들도 거의 반 가까이는 갑자기 이번에 이제 이 당으로 오시고 막 한 건데 네. 결과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집중해서 후보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완전한 지지자냐 평생 헌신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이게 유권자들에게 막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을 논쟁을 이렇게 깊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웃긴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홍준표, 유승민 이 두 분들이 당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 역선택 조항은 도입해야 돼. 우리 당원들끼리 해야지. 라고 당에서 오랫동안 그렇지, 했던 분들이 해야 되고 서로 반대가 됐어요. 지금. 외부에 있던 네. 분들이 지금 외연확장에서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여론조사 해보면은 어쨌든 민주당 웃겨. 지지층이 이쪽에 잘 나오는 거고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웃기잖아요, 거지. 상황이. 그리고 사실 유불리에 따진 거지. 저도 뭐 여기서 명분이 홍준표 뭐지. 후보님 디스를 잠깐 하자면은 네. 맨날 이제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이 막 줄 세우기 경쟁한다, 네. 현역 의원 뭐 영입 경쟁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막 비판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는 본인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인데 솔직히 홍준표 대표님이 공개 안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 솔직히 줄 선 사람이 없어요. 홍준표 캠프에. 없어서 공개를 못한다. 솔직히 재현지는 그렇거든요. 왜 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최고위원이니까. 아니 그래도 내심으로라도. 근데 그거는 본인께서도 아무리 물론 혼자서 이렇게 개인기가 뛰어난 분이긴 하지만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그렇게 사람을 못 모은다라는 거는 한번 본인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살짝 여의도 얘기 특성이 말씀드립니다. 지지율 조금 올라가면 금방 붙게 또 돼 그쪽으로 있지. 또 그럴 몰려서 지금 두 캠프에 계신 분들이 반 이상 그리 갈지도 모르고 알겠습니다. 영락대전해요. 자, 뭐 말씀하셨으니까 뭐 이제 민주당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얘기도 지금 요즘 계속해서 무료 변론, 무료 변론 논란으로 다시 한번 두 후보가 좀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김광진 실장이 오셨으니까 예.
이낙연 캠프 측 얘기부터 좀 물어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서 연일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이 말씀을 안 하던 이낙연 후보가 직접 거론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는 네거티브도 아니고 이거 뭐 흑색 선전이다. 캠프에서 이 문제를 좀 주요한 포인트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게 막 그렇게까지 중요해져야 될 일이 아닌데 예. 단순한 질문을 드렸고 그 단순함에 답을 하셨으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뭐 선거 기간에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 후보끼리 하기도 하고 국민이 묻기도 하고 언론이 묻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뭐 무료 변론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무료 변론에 대해서 답하라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변호사비가 전체적으로 수입료가 얼마냐. 후보께서도 TV 토론에 나오셔서 1, 2, 3심 변호사비가 꽤 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그랬죠.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꽤 든 돈이 얼마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돈의 총액을 계속 말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 돈은 도대체 얼마인데 어떻게 쓰였다는 거야? 누구에게 쓰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재산 증감이 맞는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라고 하는 질문들이 지속적으로 따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비 수입료의 총액이 얼마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클리어된다. 그렇습니다. 현 변호사님? 아니 저는 이게 사실 왜 변호사비를 계속 공개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무료 변론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탁금지법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료가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뭐 송두환 변호사도 뭐 민변 회장으로서 어쨌든 회원 도와준 탄원서 쓰는 셈이다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된 건데 변호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변호사들 입장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얼마에 계약하고 얼마를 줬는지는 그 본인들이 또 비밀 사항이 개인 간의 거래라는 그럼요. 그렇기 말씀이시죠.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공개하라고 안 그런 사실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납한 거 아니냐, 뭐 이명박이 끌어들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재산도 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대납은 범죄 행위가 맞고 예. 그랬기 때문에 재산이 늘었다. 요 논리는 저는 그럼 이제 대납을 했으면 대납한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돼요. 누가 했다든지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순히 뭐 변호사비를 얼마 들었는지 공개하라. 왜 공개해야 되죠?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대통령 법적인 후보니까요. 문제가 된다 그러면 말씀처럼 대납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납했으니까 재산 늘었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근데 단순히 변호사비 얼마 들었는지 총액을 공개해라. 저는 아무런 저는 근거가 없다고 봐요. 아니, 문제가 네. 될 수 있는 건지 아닌 왜, 건지에 그러니까 대해서 왜 문제가 사람들의 그걸 궁금이 왜 있는 문제가 거잖아요. 됐다라고 된다는 네.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 대납 나오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이낙연 후보 아무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니, 2014 대납이 얘기 질문의 들어보세요. 핵심 포인트가 들어보세요. 아닌 거죠. 계속 대납이나 이런 걸로 아니 그럼 왜 화제를 물어보냔 전환하려고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그 부분을. 변호사비는 어쨌든 개인 간의 거래인 것이고 개인 간에 주고받은 돈인데 그 돈이 법적인 문제가 안 되면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사실 그래서 이낙연 후보한테도 계속 물어봤어요. 2014년에 당비 수천만 원 납부한 게 있거든요. 대납한 게 있었어요. 그래 걸렸거든요. 예. 그 돈이 누구 돈이냐 제가 수차례 물어봤는데 이낙연 후보 한 번도 답변 안 해요. 그때 당시에 변호사비 누가 됐냐 물어봤는데 한 번도 답변 안 해요. 이번에 제가 옵티머스 사건에도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 수천만 원 사무실 임대료 뭐 사무기기 옵티머스에서 대납 받았는데 그 누구 돈이냐 왜 받았냐는데 대답 안 해요. 그건 범죄 행위였거든요. 근데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답변 안 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에서 자꾸 답변 안 한다고 물어보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까지 일단 잠깐만 들을게요. 지금 두 분 자리를 옆으로 해드렸더니 두 분이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이렇게 병원이 아니 저 두 분 계속 얘기하시는 너무 좋아요. 아니 자리를 좀 바꿔드려야 되나 이런 순간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귀 쫑긋하고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 얘기 결론을 오늘 여기서 낼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데 정세균 후보가 한 얘기가 지금 두 분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 중에 대선 후보가 되면 원팀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특히 이낙연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이재명 후보가 돼도 찍지 않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뭐 이 얘기를 지금 정세균 후보가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경선 이후에 김광진 실장께서 보실 때는 원팀 가능합니까?
노회찬 전 의원께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외계인이 침공해 오면 한일 간에 합심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라고 하는 건 민주정부 사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당의 당원들은 다 합심할 의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이낙연 캠프로 원팀이 이제 구성될 거니까 그때 우리 현 대변인 모셔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토론회를 잘 하지 못하면서 후보의 리스크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측면들도 있고 뭐 한데 선거라는 게 지금 뭐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경선은 아주 스무스하게 서로 간에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진짜 본선이라고 하는 것에 가면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이제 붙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경선에서조차 서로 간의 문제점들이 클리어되지 않는다면 본선에 가서는 우리가 진짜 열망하고 있는 민주정부 사기를 만들어내는데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후보의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당의 리스크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선 기간 안에 털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털어내야 우리의 지지자들도 편안하게 우리 당의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보를 위해서 함께 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측도 그렇고 각각의 후보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예. 뭐 검증의 요청들 이런 것들은 응해줘야 그게 다 클리어돼야 그러면 내가 당신을 다시 지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론적으로 저희 지지자분들이나 당에 소속된 분들 같은 경우는 함께 우리가 민주정부를 만들자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기서 잠깐 외계인들을 대표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싸움 붙이지 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민주당에서 쓰는 용어 중에 무슨 사기 민주정부 뭐 이런 얘기가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기 민주당 정부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게 민주정부가 아닙니까? 아니, 민주정부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게 마치 민주 대 반민주 세력으로 철진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용어부터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 그럼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저희 최재형 후보 민주정부를 측에서도 당연히- 슬로건을 당연히 저희 그렇게 민주정부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요즘 세상에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걸 누가 슬로건을 그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도 무슨 외계인, 민주정부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그만큼 우리 야당이나 저희 국민의힘 진영을 협상과 타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쟤들은 외계인이야. 없어져야 될 세력이고 우리만 정말 민주 세력이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 맞죠. 안 맞고 오만해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건 좀 오버하시는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이 레토릭을 상대방하고 싸울 때는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좀 씁쓸했던 게 이 정세균 후보께서도 요새 자가격리하시고 해서 뭐 그렇게 했지만 약간 평론가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약간 이제 이 둘 사이에 자기가 플레이어가 아니고 지금 최재형 후보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들을까 봐 걱정을 살짝 했는데 아무튼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가진 않았는데 네. 우리 보기엔 보면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좀 정세균 그런 것 의원님하고 같습니다. 아주 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 생각에 이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원팀이 안 된다. 이 얘기는 제 생각에는 정세균 후보께서도 살짝 말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약간 평론가적인 관점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정세균 후보께도 좀 마이너스다. 이런 생각이 물론 언론에 이제 뭐 저도-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니까 그런 가볍게 질문하신 거죠. 정세균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뭐 격리 중이기도 하지만 좀 약간 이제 좀 뭐 이슈를 좀 뜨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거 적절하지 않은 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돼야 되는 이유를 자꾸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이낙연 후보 우리 서른 의원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좀 이렇게 된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3등 뽑으란 얘기냐 뭐 이제 이런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나왔어요. 뭐 원팀이 안 된다 네. 아니면 내가 동의 못 하겠다 아니면 뭐 안 된다 자꾸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 왜냐하면 공감대가 있거든요. 당원들의 공감대가 있는 거라서 그거를 자꾸 물론 이제 경선을 하다 보면 갈등도 있잖아요. 저도 예. 갑자기 댓글이 안 보이다가 막 갑자기 막 댓글이 막 엄청 욕하는 댓글 많이 달리는데 어쨌든 경선이 치열해지면 서로 비난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거 좀 싸움이 좀 깊어지더라도 뭐 형태 변호사님도 털고 원팀 당연하죠. 아니 실제로 저희가 논쟁들은 있습니다만
뭐 검찰의 고소고발장이 막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당 윤리위나 이런 데에도 제소를 막 서로 해가거나 그런 정도의 싸움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서로 간의 검증 절차의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걸 너무 문제점인 것처럼 억지로 부각시키는 프레임도 좀 잘못 아닌가 싶기도 그리고 합니다. 대부분 뭐 저도 뭐 정당 생활을 오래는 안 했습니다만 보면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사적으로 만나면 아이 뭐 좀 살살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만나서 막 쌓고 이러지 않거든요. 방송이나 토론에서. 아니 근데 좀 민주당 입장에서 좀 걱정될 만한 데이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지층의 결집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 찍긴 찍어야 되는데 어쨌든 한 명이 결정되면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투표장에 안 가버리시는 분들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위기감은 좀 혹시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현처럼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중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 차라리 투표를 안 하겠다. 네. 아니면 뭐 반대 찍을 찍겠다. 윤석열 찍겠다. 이런 분들 사실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그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예. 경기도에서도 차라리 뭐 상대 찍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게 후보가 되면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그 후보 등록할 때까지 또 어찌 보면 정당의 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네, 당의 역할이라서 일단 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당에서 그런 어떤 분위기도 만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했나 그러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보고요. 우리 SNS 여론들이 어쩔 때는 좀 너무 과대 포장되는 측면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전체의 국민 여론이나 당원 전체 우리 당원만 해도 80만 당원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경선 기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감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 후보가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지난 뭐 경기지사 선거 때도 결과론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승리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이 당원들은 합심하실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장 교수님. 바람이 있다면 그 이낙연 후보님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꼭 지지하지 않으시고 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정권 교체에 예.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아니 진짜로 바라는 바를 얘기하신 거죠, 뭐. 네, 아니 그러니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선 과정 중이라서 서로 감정이 되게 격화돼 있잖아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도 좀 잦아들고 뭐 예를 들면 후보가 되신 분들 쪽에서 또 감싸 안고 자리도 같이 좀 나눠주고 공동 정부 세우자고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독이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김광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공동의 적이 생기면 또 합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12분의 후보분들이 좀 이따 이제 컷오프를 하시잖아요. 저희도 좀 생각해 보시면 9분의 후보 중에서 3분이 컷오프 되셨거든요. 그렇죠. 그 3분도 대통령 후보까지 꿈꾸셨고 뭐 현직 지사셨기도 했고 막 이제 하기 때문에 다 지지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민주당 투표 안 할 거야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하고 계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당장 대전 충남에서도 그렇고 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최재형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아유, 너무 좋습니다. 특별 요청까지 저희가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당과 야당의 이제 끝났어요? 관련해서. 벌써? 끝났어요? 네,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가는 후보로서 좀 잘못된 말과 행동과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 시간까지 드릴게요. 길게 하세요. 무료 연령과 관련된 얘기인데 네네. 이재명 지사가 이게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재판 받으신 거였잖아요. 그것 예. 때문에 변호 받으신 건데 이거를 공개적인 TV 토론장에서 이거 사생활이야 왜 물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예. 이게 어떻게 사생활입니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그분께서는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해명이 다르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변의 전통과 관례가 이것은 민변 출신 분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이름도 올려주고 변호도 해줘요. 네네네. 무료로 이랬거든요.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공직자에게 1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주면 그게 위반이라니까요. 언제 우리나라가 민변의 전통과 관례가 대한민국 국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자꾸 아니 윤영찬 의원 인간적으로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프레임을 돌리지 말고 정확히 해명을 하셔야 되는 우리 입증 책임이 장석수 있다. 소장님이 이재명 지사한테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더니 갑자기 태도를 자, 전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시작하셔서 아니 반반 아니, 빨리 1번 네, 왜냐면 연락이 기류가 여기로 옮겨오고 있다는 변호사 거예요. 그 무료 변론 문제가 사생활이라는 게 아니고 예. 다른 변호사비 다 공개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사적인 문제 아니냐 얘기한 거죠. 무료 변론 얘기는 사실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민변 내에 그런 관행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뭐 탄원서 내주면서 나 그런 적식하면서 뭐 돈 받거나 계약서 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 뭐 누가 고발은 했습니다만 벌 문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장선 소장님 갑자기 그렇게 태도를 180도 바꾸면 아 근데 어떡해요? 장성 소장님이 사실 지난번에 네. 이재명 지사님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한테 너무 소프트해지셔가지고 아무튼 근데 흐름이 오늘 이낙연으로 이제 왔기 김광진 때문에 의원 그런 거예요. 나오시면 흐름이 이게 왔어 지금. 개별 변호사들의 수임 비용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변호사님들 동의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방금 지금 김광진 아. 그 비서관님 말씀하시는 것도 총액이라도 공개해라거든요. 그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사생활이에요. 그리고 총액 나오면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개별적으로 나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게 뭐 무슨 다른 민주당 패널분들 얘기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시국 사건 이런 거에 막 비유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시국 사건이고 이게 왜 민변이 나서야 돼요? 본인의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그래서 저는 이 어떤 변명이나 사생활이다라고 하는 이 피해가는 모습 모두 다 맞지 않다. 저도 어떻게 일단 이게 또 방송을 한마디- 끄고 우리끼리 좀 더 얘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자,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우리 정치인싸와 처음으로 또 우리 김광진 전 의원, 지금은 이낙연 캠프의 전략실장, 그리고 전 청와대 비서, 뭐가 많으시네요. 예. 함께 현직 해주셨는데 그냥 하나만 하고 싶어요. 아, 전직이 너무 많아.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전 다음 주에 또 나옵니까? 그거 저희끼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이렇게 바로 던지시네요. 이거 깊숙이 선수라서 들어오시는데요. 달라요. 깊숙하게. 현직 정치인사 사회자로 어떻게 거듭나보고 싶은데. 제자리요. 저분은 당분간은 못 뵙는 걸로. MBC 사장님 꼭 들어주세요. 예, 농담이고요. 예. 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천하람 변호사, 장성철 교수, 또 김광진 전략실장 함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